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뷰티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조금은 황당하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과일 가게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일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나 큰 역경 없이 자랐고요.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졸업한 뒤에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죠. 그 회사에서 지금 남편을 만나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남편도 여러모로 저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자리 잡게 된 것도 똑같았고요.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신 분들이었죠. 두 분이서 2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셨거든요. 성장 과정이나 가정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그런지 결혼하고도 큰 갈등 없이 잘 살았어요. 시댁이 뭐 안 맞는 부분 하나도 없이 다 좋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힘든 것도 없었네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킬 만한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무엇보다 시댁하고 거리가 꽤 돼서요.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시부모님 생신 때나 어버이날 외식하고 명절엔 음식 준비하고 차례 지내는 정도가 전부였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시댁 내려가는 게 크게 스트레스는 아니었는데요. 새 식구가 생기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시동생이 장가를 갔는데요. 글쎄 그 상대가 엄청난 부잣집 딸이었지 뭐예요. 시동생 장인어른 되시는 분께서 작은 제조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매출만 연 50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말이 좋아 50억이지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런 대단한 집안딸이 어쩌다 저희 시댁같이 평범한 집안과 연을 맺었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동서를 처음 본 날 딱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사람 외모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동서는 여자치곤 체격이 좀 크고 몸에 살집도 있는 편이었고요. 얼굴도 코가 두껍고 입술이 작아서 빈말로라도 예쁘다곤 할 수 없는 외모였어요. 그래도 나름 화장도 열심히 했고 쌍꺼풀 수술이며 시술도 이것저것 한 것 같던데 그게 조화롭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 같더군요. 반면 저희 시동생은 주변에서 탤런트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잘생긴 편이었어요. 돌아가신 시할아버지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했고요. 키도 훤칠하니 큰 편이었죠. 처음 동서를 소개받는 날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도 들었는데요. 동서가 카페에서 우연히 시동생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시동생이 워낙 눈이 높아서 어지간한 여자는 관심도 안 주는 편이었는데요. 동서가 하도 맹렬하게 따라다녀서 결국엔 결혼까지 꼴이 난 거였죠.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한 여자답게 동서는 외향적이고 애교 많은 성격이었어요. 무뚝뚝한 시아버지 앞에서도 중혁씨가 누굴 닮아 이렇게 잘생겼나 했는데 다 아버님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아버님도 소시적에 여자 꽤나 울리셨겠어요? 하면서 넉살을 부리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막 앵기곤 했죠. 저는 천성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라 그런 동서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왕 가족이 됐으니 동서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요. 참 이상하죠?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살갑고 애교 만점인 동서가 저한테만큼은 참 냉랭하더라고요. 뭔가 연락할 일이 생기면 꼭 시동생 통해서 하고요. 만났을 때도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보다 못한 제가 먼저 인사를 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한 표정으로 형님 오셨어요? 하면서 대면대면하게 입을 열었죠.
그 뒤로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절대 먼저 다가오지 않았고요. 처음엔 낯을 가려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동서가 들어오고 첫 명절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네요. 당시 차례를 지낸 뒤 남자들은 거실에서 고스톱을 치고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서는 작은 방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커다란 쇼핑백을 하나 내밀더군요. 어머님,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아니, 이게 뭐냐? 엊그제 백화점 갔는데 어머님 생각나서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가방 하나 샀어요. 아니, 따로 용돈도 챙겨줬으면서 뭘 또 가방을 샀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쇼핑백을 열어봤어요. 작은 핸드백이었는데요. 명품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알 정도로 유명 브랜드의 고가 가방이더군요. 시어머니도 알아봤는지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이거 막 뉴스에도 나오는 그런 가방 아니냐? 한 개에 2,300 한다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비싼 거긴 한데 제가 그 브랜드 VIP라서 할인가로 싸게 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동서의 재촉에 시어머니가 못 이기는 척 가방을 매봤어요. 그러자 동서가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호들갑을 떨더군요. 어머, 역시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딱 보자마자 어머님 맞춤일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님이 워낙 얼굴이 고급스럽고 지적으로 보이셔서 이런 디자인도 잘 소화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예쁘긴 한데 내가 들기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 나이에 어디 들고 나갈 데도 없고. 그냥 환불할 수 있으면 환불해라. 돈 아껴서 너랑 준혁이 만난 거나 사 먹어. 들고 나갈 데가 왜 없어요? 아버님이랑 데이트할 때나 친구들 만날 때 들면 되죠. 아님 저랑 둘이서 만난 거 먹으러 갈 때 들어도 되고요. 이 정도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비싸다고 모셔두지만 말고 자주자주 들고 나가셔야 해요. 친구분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고 자랑도 많이 하시고요. 아셨죠? 동서의 말에 결국 시어머니는 고맙다면서 가방을 챙겼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찌나 뻘쭘하던지. 동서가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저도 뭐라도 준비했을 텐데 좀 야속하기도 했죠. 그래도 내색은 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다가 입을 열었어요. 동서가 확실히 센스가 있네. 가방 어머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데 웬걸 동서는 받아주긴커녕 저를 보며 피식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마치 니까짓게 뭘 한다고 말을 못해 하는 듯한 웃음이었달까요? 뭐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동서가 제 말을 듣고도 무시한 건 사실이었네요. 동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다가 그대로 몸을 돌렸고요. 바로 시어머니한테 다가가 애교스럽게 팔짱을 끼웠어요. 어머님, 가방 아버님한텐 자랑 안 하실 거예요? 얼른 같이 나가서 자랑해요. 이거 자랑해야지.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가 사줬다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가 거실로 나가버리고 졸지에 방 안에 혼자 남겨졌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전엔 동서가 낯을 가리는 건지 저를 싫어하는 건지 긴가민가 했었는데 오늘로써 후자 쪽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또 조금 전 동서의 비웃음이 제 착각일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냥 웃는 거하고 비웃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아님 서방님이 나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말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집에 갈 때쯤 조용히 동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동서,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어? 네? 실수라뇨? 아니, 전부터 느낀 건데 동서가 날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러자 동서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제가요? 전 그런 적 없는데. 형님이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조금 전에 내가 어머님 가방 잘 어울린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무시한 것도 그렇고 평소에도 나보고 먼저 인사도 잘 안 하잖아.
연락도 꼭 서방님 통해서만 하고. 그러자 동서가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느끼셨구나? 근데 형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워낙 낯을 많이 가려서 그래요. 조금 전에도 무시한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은 거였어요. 전화나 뭐 다른 것도 그렇고요. 동서의 말은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하니 좀 안심은 되더군요. 그래서 동서한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내가 괜히 동서를 오해했나 보네. 우리 앞으로 계속 얼굴 볼 사이인데 친하게 지내자고. 둘이서 가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생각해보니 둘 다 서울 사는데 한 번도 따로 본 적이 없네? 그러게요. 요즘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집들이다 보다 너무 바빠서요. 어느 정도 주변 상황 정리되고 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뒤로 동서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고요. 문자를 보내면 아프다, 일이 있다, 핑계를 대더군요. 제가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쯤 되니 알겠더라고요. 동서가 말은 못해도 절 불편해한다는 걸요. 서운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싶었어요.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어쨌든 제가 윗사람이니까요. 동서 입장에선 같은 며느리로서 마냥 편하기보단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했죠. 그래서 따로 만나기보단 시댁에서 다 같이 어울릴 때 조금씩 친해져야지 다짐했네요. 하지만 만나서도 동서는 도통 틈을 주지 않았어요. 늘 시부모님 곁에 딱 붙어서 애교를 부리기 바빠 저와는 말도 섞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뭐 그것까진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동서의 시부모님을 향한 선물 세례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건 시작에 불과했고요. 그 뒤로도 지갑, 허리띠, 넥타이, 스카프 등 명품을 턱턱 사서 안겨주더군요. 처음 한두 번이야 그렇다 쳤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괜히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괜히 저도 뭔가 선물해야 할 것 같고 시부모님도 말로는 괜찮다 하시지만 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뭐라도 받으면 더 마음이 가고 눈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저보다 동서를 훨씬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다 같이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동서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밀어줬고요. 시어머니도 은근슬쩍 설거지나 잡다한 일들을 동서가 아닌 제게 시켰죠.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때마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렸는데 그게 부잣집 딸인 동서가 하는 것에 비해선 보잘것없었을 뿐이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시댁에 내려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핑계를 대고 빠지고 싶어도 며느리가 단 둘뿐이니 일손이 부족해 그럴 수도 없고 결국 돌아오는 명절에도 내키지 않는 마음을 애써 추스르고 시댁으로 향했죠.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서방님하고 같이 제기들을 꺼내 닦기 시작했고요. 저도 부엌에서 동서와 같이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 준비를 했네요. 그런데 동서가 자꾸만 교묘하게 꾀를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꼬지를 꿰고 동서는 그 옆에서 전을 붙이고 있었는데 자꾸만 태워 먹는다 싶더니만 갑자기 그러더군요. 아이 참 왜 자꾸 타는지 모르겠네. 형님이 좀 붙여주실래요? 전 솜씨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솜씨 때문이 아니고 너무 센 불에 하니까 그렇지. 불을 좀 줄이고 다시 해봐. 불 줄이고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형님이 해주세요. 제가 꼬치 깰게요. 결국 마지못해 동서와 자리를 바꿨는데요. 동서는 꼬지를 꿰다 말고 갑자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더군요. 어머님, 제가 또 어머님 드리려고 선물 사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 또 뭘 사왔어? 가방이랑 스카프요. 백화점에 신상 나왔다고 해서 구경 갔는데 너무 예쁜 게 있어서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그래도 음식은 마저 하고. 제발요. 지금 보여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여긴 형님한테 잠깐 맡기면 되잖아요. 괜찮죠, 형님?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동서는 시어머니를 끌고 방 안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을 굽고요. 나머지 재료도 손질해서 마저 부쳤어요. 시어머니와 동서가 돌아왔을 땐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였죠. 어머, 형님이 그새 다 하신 거예요? 손이 참 빠르시네. 고생했어요, 형님. 절 보며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얄밉던지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콕 집어선 국 좀 더 달라 하시더군요. 아니, 동서 두고 왜 제게 시키실까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가 냉큼 형님, 저도 국 좀 더 떠다 주세요 하더군요.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기분이 상했나 봐요.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두더군요. 그런 건 재수씨가 직접 떠다 먹어요. 엄연히 우리 집사람이 윗사람인데 이렇게 앉아서 국 떠달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자 동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형님 일어나는 김에 부탁드렸던 건데. 제가 움직였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부모님이 한 소리씩 거들더군요. 상혁이, 너 갑자기 왜 그러니? 큰애 일어난 김에 부탁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사람을 그렇게 무안줘? 그래, 네 애미 말이 맞다. 새아가가 얼마나 무안하겠어?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치를 보던 동서가 재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아버님 국그릇을 가져가더군요. 아버님 국도 제가 가져올게요. 형님은 앉아서 식사하세요. 아니야, 됐어. 어차피 내가 일어났는데 뭘. 아니에요. 형님은 얼른 앉으세요. 동서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결국 저도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시부모님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 고마웠죠. 그런데 그 뒤로 동서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이 남편 말에 괜히 상처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따로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 아까는 마음 많이 상했지. 동서가 이해해. 우리 남편이 내일이라고 하면 좀 예민하게 구는 구석이 있어서. 동서가 미워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 너무 담아두지 마. 그러자 동서가 뚱한 표정으로 대꾸하더군요. 아, 네. 뭐 신경 안 써요. 정말 신경 안 쓰는 거 맞아?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뭐 솔직히 기분 나쁜 건 사실이에요. 그깟 국 좀 누가 가져오면 어떻다고. 근데 그냥 제가 참을게요. 아주버님 유난스러운 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좋게 달래려고 했는데 동서의 말에 저도 기분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입을 열었죠.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우리 남편도 괜히 그런 거 아니거든? 엄연히 위기질서라는 게 있는 건데 동서가 날 대하는 태도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 먼저 연락도 잘 안 해. 인사도 잘 안 해. 음식 준비할 때도 어머님 선물 사왔다면서 방으로 데려가선 한참을 안 나왔지? 내가 혼자 전부치랴 뒷정리하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러자 동서가 또 피식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형님,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뭐? 질투? 네. 어머님, 아버님이 저만 예뻐하시니까 괜히 트집 잡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트집이라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뒤에서 저 쥐잡듯이 잡으면서 질투하지 마시고요. 형님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 보일 노력을 좀 하세요. 돈 아끼지 말고 선물도 좀 해드리고요. 대놓고 빈정거리는 동서의 말에 열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선물? 우린 뭐 안 해드리는 줄 알아? 근데 동서네가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미리 선물하기 전에 언지를 달라고 해도 싹 무시하고 말이야. 전 무시한 적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오히려 눈치를 봤다고 해야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눈치라니? 그 이한테 물어보니까 형님네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라면서요? 형님 그냥 전업주부라서
아주버님이 왜 버리고. 형님 친정 부모님도 고향에서 작게 과일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솔직히 같은 며느리라고 해도 수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도 차이가 나고. 형님이 저번에 한번 그러셨죠. 왜 자기한테 살갑게 안 구냐고. 그땐 말씀 못 드렸는데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형님이 좀 불편했어요. 쓰는 돈이 다르니까 괜히 형님 마음 상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이번에 제가 어머님 가방이나 스카프 사드린 것만 해도 그래요. 미리 말씀드렸으면 뭐 형님이 그만큼 해드릴 수나 있어요? 동서의 적나라한 말에 얼굴이 벌개졌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서,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잘나진 않지만 그게 동서가 날 무시할 이유가 되진 않아. 참나, 무시한 거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말해? 그냥 수준이 너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오히려 눈치 본 거고요. 이래서 없이 산 사람들 자격지심은 피곤하다니까. 뭐? 지금 자격지심이라고 했어? 그런 말까지 쓰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동서의 말에 울컥해 언성을 높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오시더군요. 너희들 뭐하니? 차 더 밀리기 전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얼른들 나와. 둘이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한참 해? 식구들 다 너희 나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시어머니 어깨너머로 저희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다 모여 있더라고요. 대충 대화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동서가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놀란 시동생이 방으로 들어와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뭐야? 당신 갑자기 왜 울어? 몰라, 나 너무 속상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여보랑 결혼 같은 거 하지 말 걸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 형수님이랑 뭔 일 있던 거야? 형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아까 국 떠다 달라고 했던 걸로도 뭐라 하시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선물한 것도 막 트집을 잡으시네? 내가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해도 화만 내시고. 울먹이면서 제가 자기한테 한 말을 교묘하게 나쁜 쪽으로 깎아내리더라고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제게 물어봤어요. 뭐야? 큰애 너 둘째한테 대체 뭐라고 한 거야? 전 별말 안 했어요. 그냥 동서가 아까 일로 너무 마음 상해하는 것 같아서 위로하려고 그랬던 건데.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서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했다고 해도 제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 동서가 더 서럽게 울면서 그러더군요. 됐어요, 어머님.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전 형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 정말 몰랐는데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형님 너무 화내지 마시고 기분 푸세요. 동서가 어찌나 연기를 잘하던지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순식간에 제가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됐죠. 그 자리에서 동서와 더 싸울 수도 없고 시아버지가 일단 둘 다 얼른 집으로 가라며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일단 남편과 같이 시댁을 나왔는데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너무 억울해 뒤늦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을 다 듣고 나선 의아해하더군요. 재수 씨가 대체 왜 그랬지?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였는데. 몰라. 진짜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나한테 자격지심 갖지 말라면서 막 무시할 땐 언제고 어머님 아버님 오니까 자기가 피해자인 양 펑펑 울고. 어차피 우리 집이 가족 모임이 잦은 편도 아니고 자주 볼 일 없잖아. 앞으로는 그냥 무시해. 괜히 마음을 담아둬봤자 당신만 힘들어. 남편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로 되도록이면 동서와 연락하지 않고요. 가족 모임 때문에 마주쳐도 최대한 말을 섞지 않았네요. 동서도 똑같이 굴길래 그 이후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서로 각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동서가 미묘하게 절 긁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아들을 낳고 이듬해 동서가 바로 딸을 낳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다 보니 이전보다 더 자주 시댁을 가게 됐어요. 시부모님께서 손주들을 워낙 예뻐하셔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동서는 저 들으란 듯이 그러더군요.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선 다 아들 거려도 전 역시 딸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시끄럽고 폭력적이고 에너지만 넘쳐서 키우기에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상대도 안 했어요. 딱 봐도 아들을 못 낳아서 자격지심에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누굴 닮았는지 영특해서요. 학원 하나 안 다니고도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에 들어갔거든요. 반면 조카는 영 공부엔 소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선의 친정이 경제력이 있으니 애한테 교육비로만 월 100만 원을 넘게 투자한다는데 정작 조카는 공부엔 관심도 없었고요. 무슨 연예인을 하겠다면서 고등학교도 안 가겠다는 걸 간신히 달래 일반고에 보냈다 하더군요. 그냥 애들마다 잘하는 게 다른 거니 그러려니 했는데요. 한 번은 온 가족이 다 같이 시댁에 모였을 때 동서가 갑자기 저희 아들을 보면서 그러더군요. 재준이 너 학교에서 잘하고 있니?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다 모인 곳이라 많이 힘들지? 갑작스러운 동서의 질문에도 아들은 예의 바르게 입을 열었어요. 네, 내신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들 좋은 애들이라 배우는 게 많아요. 다 열심히 하니까 학업 분위기도 좋고요. 분위기가 좋으면 뭐해. 성적이 중요하지. 이번에 너 중간고사 몇 등이었는데? 1등 했니? 아니요, 1등은 못하고 8등이었는데. 거봐, 8등으로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특목고가 너네 학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일반고 가서 내신이나 잘 챙기지 그랬어. 아이 괜히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라는 말이 있겠어? 아, 네. 어찌나 애 기를 팍팍 죽여놓는지 아들의 표정이 바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숙모라고 차마 대들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있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애는 방으로 들여보내고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 우리 재준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공부에 관해선 괜히 말 얹지 말아주라. 그러자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동서가 잠깐 미간을 찌푸리더니만 이내 삐뚤음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더군요. 제가 뭘요? 전 그냥 걱정돼서 얘기한 건데. 사실 애들 공부도 다 정보 싸움이잖아요? 원래 수준 맞는 애 엄마들끼리 모여서 서로 커리큘럼도 짜고 학원 비교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근데 형님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시죠? 제가 봤을 땐 재준이 절대 서울대 못 가요. 쟨 절대 특목고 갔으면 안 됐다고요. 뭐 공부 빼곤 따로 유학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이렇다 할 수상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고 보내서 내신이나 꽉 잡으시지. 안타깝네요. 애 미래가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서. 뭐? 동서가 뭔데 우리 아들 미래를 함부로 재단해? 동서가 그럴 자격 있나? 예솔인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연예인 하겠다면서 애들하고 어울려서 허구한 날 춤추고 노래만 듣는다면서. 솔직히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함부로 구는 것도 꾹 참았던 거고요. 하지만 부모로서 제 아들한테까지 막말을 하는 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조카 얘기를 꺼내서 동서 속을 긁었죠. 역시나 제대로 먹혀들었는지 동서가 분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더군요. 그 뒤로 동서와 사이가 더 멀어진 건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에 저는 아들도 어느 정도 키워 시간도 남겠다. 취미로 화장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아들이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요. 어려서부터 기초 화장품은 천연 재료로 다 직접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걸 알고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어릴 때부터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사업 자금은 다 될 테니까 저는 제품 개발에만 집중해달라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주부로 살아온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요. 남편도 아들도 한번 해보라고 지지해줘서 용기를 내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공부도 하고요. 관련 자격증도 열심히 땄죠.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업계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요. 어느 날인가 한 백화점 VIP 행사에 초대를 받았지 뭐예요. 평소 이런 건 친구가 참석하는 편인데 하필이면 그날 친구한테 일이 생기는 바람에 급하게 제가 참석하게 됐네요. VIP 행사라고 해서 솔직히 많이 쫄아 있었는데요. 막상 가보니 뭐 별거 없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자기들 신제품 소개하고 선물 주고 그 뒤엔 다 같이 백화점 옥상 가든에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술 먹으면서 뒤풀이를 했어요. 전 그런 자리가 영 익숙하지 않아서 그쯤에서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절 불러 돌아보니 글쎄 동서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도 이런 곳에서 절 볼 줄 몰랐는지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아니 형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나? 나야 뭐 초대받았으니까 왔지. 그때까지 시댁 식구들에겐 화장품 사업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비밀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말할 시기를 놓쳤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제 대답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요? 동서가 피식하고 웃더니만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어머, 형님도 초대를 받았다고요? 이 백화점 안 되겠네. 아무리 매출이 안 나와도 그렇지 손님 좀 끌어보겠다고 개나 소나 다 VIP라네요. 그쵸 형님? 동서의 비꼬는 말투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이어 대꾸했습니다. 개나 소나 다 VIP라니 날 얘기하는 거야? 그러자 동서가 웃음을 터뜨리며 손살을 쳤어요. 어머 그럴 리가요. 형님은 그놈의 자격지심을 아직도 못 버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런담? 그게 다 본인만 갉아먹는 짓인데. 제가 언제 형님을 콕 집어 개나 소나라고 했나요? 그냥 요즘 VIP가 너무 흔해졌다 싶어서 한 말인데.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요. 오바스럽게 절 향해 빈정거리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몸을 돌렸는데요. 그 순간 제 옆을 스쳐 지나가던 직원이 깜짝 놀랐는지 비명을 질렀고요. 그대로 쟁반에 있던 샴페인을 제게 쏟고 말았어요. 제 흰 원피스가 순식간에 엉망이 돼버렸죠. 세상에 이를 어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닭백숙 가져올게요. 놀란 직원이 어디론가 달려가더니만 수건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 옷을 부지런히 닦아내기 시작했죠. 전 그런 직원에게 수건을 건네받고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하게.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몸을 돌리는 바람에 그런 거잖아요. 제 실수예요. 제가 샴페인을 뒤집어 쓴 꼴이 퍽 고소했던 걸까요?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있던 동서가 픽하고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그 사이에 몰려든 자기 친구들에게 귓속말로 뭐라 속살거리기도 했고요. 대충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 욕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행사 총괄 직원이 절 보더니만 사색이 돼서 달려오더군요. 땡땡뷰티 대표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로 샴페인을 쏟은 것 같은데 당장 새 옷 사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그러실 거 없어요. 이만 집에 돌아갈 거라. 아니요. 이렇게 가시면 저희 큰일 납니다. 위에서 VVIP라서 잘 모셔야 한다고 신신당부 받았는데. 직원이 덜덜 떨면서 얘기한 순간 동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곤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다가와서 끼어들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왜 VVIP죠? 그리고 땡땡뷰티 대표라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직원이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다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땡땡뷰티 대표님 맞으신데요. 저희 백화점에서 지금 땡땡뷰티 제품 들어오려고 계약 추진 중이라서요.
오늘 행사 초대장 보낼 때부터 신경 많이 썼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도 대표님 꼭 극진하게 모시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고요. 저희 회사 화장품이 고객들로부터 제법 반응이 좋아서요. 안 그래도 백화점 입점 얘기가 나오고 있던 차였거든요. 어쩐지 직원들이 하나같이 다 저한테 극진하더라니만 VVIP로 대접을 받고 있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저는 이 기회에 제가 사업하는 걸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동서한테 말했어요. 내가 아직 동서한테 말 안 했는데 실은 나 얼마 전부터 친구랑 같이 사업하고 있어. 우리 애 때문에 스킨이며 로션이며 만들던 걸 상품화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지. 오늘 이 행사도 회사 대표로서 초대받은 거고. 뭐라고요? 근데 왜 그동안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그런 걸 일일이 동서한테 말할 이유는 없잖아. 막말로 우리가 뭐 그렇게 사이좋은 형님 동서지간도 아니고 말이야. 제 냉정한 말에 동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직원에게 버럭 고함을 지르더군요. 이게 말이 돼? 이 백화점에서 1년에 수십억을 쓰는 데가 VIP고 이 여자는 VVIP라는 게? 당장 이 백화점 사장 나오라고 그래! 동서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보기 흉한지 쩔쩔매는 직원을 보다 못한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해 동서. 천박하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자 동서는 얼굴이 벌개져서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천박하게? 천박하다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고작 과일가게 딸내미가 뭐? 천박? 우리 아빠가 1년에 얼마를 버는 줄 알아? 내가 이 백화점에 그동안 얼마를 썼는지 네가 아냐고? 동서,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동서 윗사람이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너너거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동서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이게 끝까지 잘난 척이네. 야, 화장품 회사 대표 됐다고 고고한 척 굴지 마. 그래봤자 넌 과일가게 딸이고 난 기업가 딸이야. 흥분해서 날뛰는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동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지금까지 조용히 참아왔던 이유는 동서가 가족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동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날 무시하고 비하한다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만히 안 있으면 네가 뭐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랑 상대가 되기나 해? 동서의 언성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그런 동서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 사이 상황을 듣고 달려온 백화점 사장이 제게 넙죽 고개를 숙이더군요. 김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 명단에 좀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옷도 얘기 들었습니다. 같은 걸로 꼭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댁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사과의 의미로 와인이라도 좋은 걸로 보내드릴게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죄송한걸요. 개인적인 일로 행사장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옷도 변상 안 해주셔도 돼요. 비싼 것도 아니고 세탁소에 맡기면 얼룩 다 빠질 거예요. 아이고, 잘 보일 기회를 좀 주세요. 저 어떻게든 김 대표님 브랜드 꼭 저희 백화점에 입점시키고 싶거든요. 글쎄요. 입점 계약 문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디 다른 곳이랑 이야기 진행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도 저희가 최대한 맞춰드릴 테니까 잘 좀 봐주세요. 백화점 사장이랑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옆에 선 동서가 얼마나 신경 쓰였는지 몰라요. 눈에서 광선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거든요. 어지간히도 속이 상했는지 와인을 벌컥벌컥 들이키더군요. 저도 괜히 걱정이 돼서 자리를 못 떠나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거나하게 취한 동서는 여기저기 시비를 걸러 다니고 자기 혼자 자빠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네요. 보다 못한 백화점 사장이 조심스럽게 동서를 향해 말을 꺼냈어요. 저기 고객님,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란 피우시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러자 동서는 대표를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절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죠? 전 이 백화점의 중요한 고객이에요. 내가 여기서 그동안 쓴 돈만 해도 수십억이라고. 근데 어떻게 여기서 돈 한 푼 안 쓴 저 여자가 VVIP고 전 VIP예요? 당장 이 사람 쫓아내요. 나를 쫓아낼 게 아니라 저 여자를 쫓아내라고! 동서가 가리킨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어요. 백화점 사장은 동서의 말도 안 되는 생떼에 많이 당황한 눈치였죠. 고객님, 저희는 모든 고객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백화점에 큰 가치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이분 화장품 브랜드 입점은 다른 고객님들께서도 바라고 있는 일로. 시끄러! 누가 그딴 말 듣고 싶대? 급기야 동서는 테이블 위에 술과 음식들을 바닥에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더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결국 백화점 사장이 뒤에 있던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했고요. 곧 경호원들이 동서를 억지로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놔. 안 놔?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들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어디 감히 날 이따위로 취급해? 동서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동서는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고요. 저도 그런 동서를 따라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술에 취한 동서를 택시라도 태워 보내려고 팔을 잡았는데요. 동서가 갑자기 버럭 고함을 지르더군요. 저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이거 놔요. 어디서 되도 않는 착한 척이야. 그래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챙기려 했던 건데 그렇게 날카롭게 나오니 저도 더는 챙겨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털며 동서에게 말했어요. 그래, 멀쩡해 보이네. 그럼 조심히 가. 그리고 몸을 돌리려는데 동서가 갑자기 절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형님의 그런 태도가 옛날부터 싫었어요. 아니 사실은 처음 볼 때부터 재수 없었어. 나보다 예쁘고 마르고 난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돈도 돈대로 쳐바르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하고 근데 당신은 그 예쁘장한 얼굴이랑 비쩍 마른 몸뚱이 하나로 쉽게 결혼했지? 그제야 동서가 왜 절 그렇게 싫어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몰랐는데 동서에겐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또 자기가 매달려서 시동생과 결혼했다는 것도 계속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요. 사실 시동생이 워낙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탓에 자기가 먼저 여자들에게 잘해주고 이런 건 없거든요. 결혼하고도 딱히 그런 태도엔 변화가 없었고요. 자기 아내라고 해서 더 살뜰하게 챙겨주고 다정하게 굴고 이런 건 하나도 없었네요. 반면 저희 남편은 주변에서 사랑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게 잘하거든요. 그게 동서가 보기엔 많이 부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동서가 그동안 제게 한 말과 행동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동서에게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거였어? 동서가 그동안 날 그렇게 못마땅히 하고 괴롭힌 이유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니까짓게 백화점 VVIP라는 게 말이 돼? 돈도 없는 거지 주제에 고작 화장품 몇 개 잘 팔았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나 백화점에 정식으로 항의할 거야. 내가 그동안 이 백화점에서 올려준 매출만 수십억 대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따위로 함부로 굴 수가 있어? 아까 그런 소리 하다가 쫓겨날 뻔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천박하게 돈돈거리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 동서. 뭐? 이게 또 누구한테 천박을 운운해? 거지 같은 게 감히 누구한테... 급기야 동서는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술주정뱅이의 손길을 피하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죠. 전 그대로 몸을 옆으로 틀어 동서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났고요. 목표물을 잃은 동서는 발이 꼬이면서 바닥을 굴렀네요. 이게 진짜... 야, 너 이리 와. 이리 오라고! 급기야 동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방님한테 전화했네요. 그리고 대충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데리러 오라고 했죠.
근데 하필이면 시부모님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서울 왔다가 서방님하고 같이 있었나 봐요. 서방님하고 같이 왔다가 동서골을 보고 대경실색하시더군요. 아니 이게 대체 뭔 일이냐? 아니 작은 애가 왜 저렇게 욕을 해대? 평소에도 너한테 저 따위로 군 거였냐? 평소 동서였다면 시부모님을 보자마자 바로 이미지 관리부터 했을 텐데요. 술에 너무 취한 데다 저에 대한 분노가 커서 그런지 도무지 본색을 감출 줄 모르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면서 동서를 야단치기 시작하셨죠. 아니 둘째야, 너 정신 좀 차려. 어디 술 먹고 윗사람한테 술주정이야? 그리고 어디 그런 쌍욕을 네 형님한테. 내가 욕을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내가 선물 갖다 바칠 땐 거지처럼 좋다고 실실대더니만 이제 와서 받을 만큼 받았다 이거야? 뭐? 너 지금 시애미인 나한테 거지라고 한 거냐? 여보, 당신 진짜 미쳤어? 정신 좀 차려! 동서는 시부모님도 몰라보고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냈고요. 충격받은 시부모님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하고 서방님은 말리느라 진땀 빼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네요. 하지만 솔직히 좀 속 시원하기도 했어요. 동서의 본색이 그렇게 탄로난 것도 그렇고요. 그동안 은근히 받은 돈이랑 선물 때문에 저와 동서를 차별하던 시부모님한테도 서운한 게 많았거든요. 저는 개판이 따로 없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은 정말 오랜만에 푹 잤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동서는 제게 사과에 말 한마디 없었고요. 오히려 제 사업에 제대로 자극을 받았는지 본인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 말로는 그동안 모으고 있던 적금도 깨고요. 그것도 모자라 친정에도 손을 벌렸다고 하더군요. 사업 아이템도 저와 비슷한 거였는데요. 솔직히 별로 위협을 느끼진 않았어요. 딱 봐도 저 이기겠다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의욕만 앞선 채로 덤비는 게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가 하던 사업은 2년도 안 돼서 망해버리고요. 결국 동서는 빚만 1억이 넘게 생겼어요. 그럼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포기했어야 했는데 동서도 정말 여간 내기가 아니더군요. 너무 철없이 자란 부잣집 딸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뭔지. 동서는 그 뒤에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 또 무리하게 새 사업을 벌였어요. 하지만 그 사업 역시 폭삭 망해버렸고요.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나게 됐죠. 돈 앞에선 장사 없다잖아요. 그 일로 시동생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요. 허구한 날 싸우더니만 결국 이혼하고 지금은 각자 따로 살고 있어요. 조카는 시동생이 키우고 있고요. 조카만 안쓰럽죠. 어른들의 잘못에 괜히 상처만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카는 제가 지금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늘 살피고 있네요. 어쨌든 그 뒤로 동서에 대해선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얼마 전에 시동생을 통해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지 뭐예요. 글쎄 동서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한다 하더군요. 아무리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었다고 해도 그 대단한 부잣집 딸이 식모살이라니 너무 이상하다 했는데요. 알고 보니 동서 친정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이 폭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동서는 정신 못 차리고 부잣집 딸로 살 때처럼 사치를 부렸고요. 그게 고스란히 빚으로 쌓여서 결국 생계에 위협까지 받게 됐다 하더군요. 비빌 언덕이 사라졌으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본 모양이던데 사실 동서가 집안 말고는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변변한 자격증도 없고 대학도 그렇게 좋은 곳을 나오지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일을 찾다 급한 대로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으니 더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최선이죠.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업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시댁에선 동서 사건이 있었던 뒤로 제 눈치만 보면서 더 잘해주려고 하세요. 저희 가족들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동서의 우려와 달리 무사히 서울대에 들어갔고요. 지금은 유명한 법인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에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도 꾸렸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귀여운 손주들한테 할머니 소리 듣는 날도 오겠죠? 이렇게 글로 지난 날을 정리하고 나니 새삼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해지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